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하고 거기에 기아까지 겹쳐서 들판마다 굶어 죽은 백성의 시체가 나뒹굴던 철종 13년 그럭저럭 살고 있던 하정우. 쇠백정 돌무치는 어느 날 나주의 대부호이자 악덕 주주인 조원숙의 아들 조윤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볼 양반께서 천하디천한 백정을 무슨 용무로 불렀는가 하면 사람을 하나 죽여달라는 거였죠. 가축만 죽였나. 소, 돼지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막상 거사에 나선 그는 가축을 도살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돌려주고 의뢰를 거절하는데 그날 밤 돌무치의 가족들은 조윤의 부하들에게 갑작스런 습격을 받게 되고 아무런 죄도 없는 돌무치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끔찍하게 희생당하고 맙니다. 타버린 머리카락과 함께 뚜껑도 같이 열려버린 돌무치는 양반 댁으로 찾아가 한바탕 칼부림을 벌이는데 이 천하의 악당 조윤이라는 인물이 싸움을 정말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흑과 백이네요. 돌무치는 칼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부채에 맞아서 단숨에 제압당하고 꼼짝없이 처형을 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돌무치를 구한 다음에 그를 데려가죠. 돌무치를 데려간 사람들은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는 의적 지리산 추설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핍박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니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추설에 합류하게 된 돌무치는 이름도 돌무치에서 도치로 바꾸고 드디어 영화의 주인공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추설의 행동대장으로 멋지게 활약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이 씬 멋있었어. 멋있죠? 그러는 동안 도치의 철천지 원수이자 나주지방의 대부호인 조윤은 아주 착실하게 본인의 악명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여유가 되면 갚으시. 읽을 줄도 모르는 차용증을 하나 만들어 서명하게 하고는 그 땅을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요? 이 조윤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추설패들은 먼저 도치를 보내서 조윤을 밖으로 유인한 다음 그동안 본진을 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요. 아, 되게 대작이에요. 맞아요.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조윤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땅을 전부 돌려주게 되었는가 싶었지만 조부자놈이 빼앗은 땅을 본래의 주인 앞으로 모두 돌려놓거라. 정작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조윤을 제거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단순히 칼부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드마스터급 아닌가요? 부상당한 도치를 구하기 위해 그와 1대1로 붙었던 추설패의 우두머리 대호는 이때 약간 왕조연 씨 같았어. 여기 그 머리. 그니까 100만여 전처럼. 결국 살해당하게 되고 관군을 잔뜩 몰고 추설패의 본거지에 나타나 대학살을 벌여버립니다. 윤종빈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는 밀란이라는 주제를 아주 무거운 톤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시대극으로 출발해서 액션 영화도 되었다가 무협 영화도 되었다가 도둑질 영화도 되었다가 중간에 서부 영화도 나와. 그리고 주인공 돌무치가 꺼내든 이 황당한 무기를 보면 저게 백범일지에 보면 나와요, 저 장면이. 아, 정말요? 추설이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저렇게 빠르진 못했겠죠. 완전 장고잖아요, 이거 장고. 그렇죠.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섞어 만든 이 영화는 리얼리티를 통한 메시지 전달보다는 재미로 보는 오락 영화에 가깝지만 부패한 지주나 관리에게 맞서서 이어져 온 밀란의 역사 또한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웅보단 백성의 손에 들린 죽창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악당에게는 더 공정한 최후겠죠. 군도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예,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명백하게 어떤 그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장르를 오마주하며 시작을 하죠. 음악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는 저렇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 말들이 거의 수인마 같은. 예, 그러니까
종마들. 네, 기본적으로 말이 귀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밀란의 혁명군이 말을 저렇게 타고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는 그 성을 묘사할 때도 저렇게 그 황무지에 있는 성이라는 거는 되게 그 한국 조선적이진 않죠. 근데 감독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차용하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가진 자들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는 민초하고의 싸움의 대결을 되게 그 경쾌한 그 마카로니 웨스턴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주제는 되게 진지하지만 영화라는 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좀 저희가 예, 저희가 가사나 이런 데서 그냥 시적 허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광해를 저렇게 했다면 이상했겠죠. 광해는 엄청난 고증으로 가야겠지만 영화 초반 보다 보면은 이게 리얼리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미리 이미 툭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황당한 장면이 나와도 이해하시라. 근데 특히 이 영화는 저는 봤을 때 그 강동원 씨의 미모 그리고 그거를 탄미적으로 묘사하는 감독의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강동원을 일반적으로 멜로 영화에서 여주인공을 다루듯이 여주인공에게 가는 카메라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찍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묘한 느낌도 좋고. 얼굴이 이쁘잖아? 그럼 자꾸 조명 아니, 더 그렇게 치고 돼. 싶다? 아, 그렇지. 그렇게 돼. 왜냐면 조명을 한 개 칠 때면 얼굴이 달라져. 정우 씨 장면 나올 때는 반사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영화 군도를 떠올리면서 하정우 씨의 삭발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윤종빈 감독께서. 애초부터 뭐 하정우를 쓰려면 난 무조건 삭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 18살이라며요. 그러니까 거기서 18살. 공격하러 갈 때가 20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22살. 내가 22이야 이 X야 어따니 왜 그리 났대 어린 놈의 X가 이게 조선시대잖아요. 비누 없던 시대. 비누 없던 지금의 비누 없던 한 시절. 35세 40으로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 네. 비누 없던 시절. 철종 시대와 추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철종. 예. 예, 이게 영화 배경이 된 게 조선 철종 13년이고요. 철종이 강화도령이잖아요. 예, 그냥 저기 배가 끊겨가지고 시켰던 왕. 강화도에서 그냥 행복하게 나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요. 데려다 놓으니까 왕으로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외척들, 그 유명한 안동 김씨들이 세도 정치를 하니까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보면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인 거죠. 그래서 진주밀란이 일어나고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 때는 그 약간 관리들이 거의 왕처럼 그렇죠. 백성들을 주무르고 나라 자체는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네. 남아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걸로 소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던 시대. 여기는 법적으로 아까 유아인 씨는 갑질이 허락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거의 그냥 관리가 죽이건 살리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던 거. 근데 이런 생각하면 한국 그 저희 이제 역사가 진짜 너무 그 힘든 것 같아요. 아, 마음 아파요. 예, 한국사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언제나 민중들이 고통스럽고 사실 그 갑질의 역사도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사실 조선 시대에서 일제 시대를 뛰어넘은 다음에 바로 근대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갖고 있던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다른 네,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 보면은 의적의 개념이잖아요. 먼저 홍길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꺽정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장길산이 있었고 이 사람들 그냥 도적이 아니라 이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민중운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하고 좀 달라요. 일본에는 밀란이라는 게 없어요. 뭐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아예 밀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도 안 마인드는 바뀌고. 개혁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우리는 아래부터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걔들 뭐라냐면 혁명이 아니라 유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니 소쇼와 유신이니 근데 일본 민중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농담삼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중들은 취미가 뭐냐 국난극복이다. 국난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국난이 끊이지 않으니 딱 오면 일본 사람들 일본 왜군이 굉장히 당황했던 게 뭐냐면 딱 와서 왕이 도망갔으면 백성들이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의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상상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인의 사무라이가 딱 이제 이 영화와의 대척점인 거예요. 부르자와 아키라 감독이. 예, 만약에 군도가 그 배경이라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농민들이 네. 이 추설에게 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거죠. 이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용병처럼 와서 싹 죽여주고 돈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결국 그 농민의 힘으로 끝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의적의 힘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착취받고 강제로 노예가 돼버린 그의 죽창으로 끝을 내버리는 게 이 영화인 거죠. 백범일지에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요. 거기서 김진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추설의 대적대 대장이었어요. 아하. 네네. 그 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지리산 계열의 추설이 있고 강원도에 그다음에 목단설이라는 게 있었고 얘네들 의적이에요. 반면에 정말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그걸 북대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쳐주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합법대. 이 사람들은 얘를 만나면 그냥 처형을 했대요. 처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소속이 어디냐?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비웃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걸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한테 들어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냐면 우리가 명색이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거나 전략을 세우는 거나 저 도적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한 애국단을 만들고 그래서 봉기에 숨어서 활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직력에 대한 거.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만약에 갑질이 뿌리 뽑힐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몇 년도쯤에는 이게 뿌리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뭐 이거는 서양에도 있지 않겠어요? 서구에도 인간이 살면은 사실 이게 그런 생각 해보면은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60년대 미국에서도 이제 흑인, 동양인을 딴 화장실에 가라고 했었고 차에 타는 위치도 다른 좌석이 있었고 그게 불과 50년도 안 됐죠. 50년도 안 됐다는 게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모두 AI가 될 때까지. AI가 문제는 뭐냐면 인간한테 배워요. AI가 배워가지고 인종차별 욕하고 막 이런 데니까. 아 머리야.